과달카날 해전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1942년 11월 이미 4개월째로 접어드는 과달카날 전역에서 네 번째 큰 지상전을 준비하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대규모 증원부대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본은 단순히 수송과 엄호 이외에 다른 작전을 하나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미국 항모부대가 현재 영내에 없다고 봐서 항모에 딸린 항공기들을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의 미군 캡터스 항공대는 건재했기 때문에 이전의 수송작전에서 자주 일어났듯이 느린 수송선의 공격을 당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군 비행장에 전함의 대구경포를 이용한 함포 사격을 해서 항공기와 활주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작전은 일본이 2차 대전투를 앞두고 전함 공고와 하루나를 이용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1942년 10월 12일 밤에 벌어진 이 공격에서 공고와 하루나는 14인치 포탄을 포함해 거의 1,000발을 핸더슨 비행장에 퍼부어 미 항공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0월 달에 이 포격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 전함 작전 중 가장 성공적인 작전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38사단을 태운 대규모 수송부대의 상륙에 앞서 다시 한번 전함 포격 작전을 펼쳐 수송부대가 무사히 과달카날에 상륙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제11전대 소속 전함 2척을 이번 작전에 동원하게 됩니다. 이 산은 일본 교토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848m의 히에이산입니다. 이 산에는 일본 천태종의 본산인 엔리아쿠지 등 여러 사찰이 있어서 일본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산이고 역사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1914년에 이 산의 이름을 딴 공고급 순양전함 히에이가 취역했는데요. 1930년대 후반에 대대적인 개장을 거쳐 전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전함에도 다른 공고급과 마찬가지로 14인치 35.6cm 주포가 8문 달려 있었습니다. 히에이는 태평양 전쟁 발발과 동시에 진주만 기습 전단에도 참가했고 이후 인도양에서 영국 함대를 상대하기도 하고 미드웨이 해전 등을 거쳐 동부 솔로몬 해전, 산타크루즈 해전 등에서 싸운 일본 함대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히에이는 다른 군함들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에 일본 해군이 관함식을 할 때 히로히토가 히에이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이고 만주국 황제였던 푸이가 1935년에 일본에 왔을 때도 탑승해서 이렇게 히에이의 모습이 나와 있는 기념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어 위키에는 히에이가 태평양 전쟁 이전 일본 해군을 대표하는 군함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전함 키리시마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히에이와 똑같이 공고급에서 개장을 거친 전함입니다. 역시 히에이와 마찬가지로 14인치 35.6cm 주포 8문을 보유했습니다. 키리시마는 히에이보다 조금 늦은 1915년 4월에 준공되었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히에이와 거의 같이 다니면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전함 키리시마는 규슈 남단인 카고시마와 미야자키 현에 있는 몇 개의 화산들의 집단을 일컫는 키리시마산의 이름을 가져와서 명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히에이와 키리시마가 같은 급의 전함 공고 하루나의 뒤를 이어 핸더슨 비행장 포격의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 측의 기록에 나온 어느 해군 참모의 말에 의하면 계속되는 과달카날 작전에 일본 해군이 육군에 어느 정도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과달카날 섬에 해군 설령대가 먼저 비행장을 짓기 시작했고 미 해병대의 비행장을 뺏긴 후 계속 일본 육군이 투입되었으나 미군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해군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관할 구역에서 싸우는 육군을 돕기 위해 함포 사격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에이와 키리시마의 장교들은 공고와 하루나 때에는 기습으로 성공했지만 미군도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을 텐데 두 번째 시도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작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일본 함대와 거의 동시에 과달카날로 향하고 있던
미군 수송부대는 1942년 11월 11일과 12일에 차례로 과달카날에 도착해 물자와 병력을 양육합니다. 이 수송부대는 부겐빌 등에서 이륙한 일본 항공기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11월 11일에 도착한 수송선과 호위함들은 에스페란스고 대전을 승리로 이끈 노먼 스콧 소장이 지휘했습니다. 미군 수송선들과 호위함들은 11월 12일까지 과달카날에 전부 도착했는데 이건 과달카날을 향해 지금 남하하고 있는 일본 함대보다 조금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일본 함대도 급속도로 과달카날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11월 12일 두 대의 일본기가 미군 수송부대를 공격하려다 격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함대는 히에이와 히리시마를 포함한 핸더슨 비행장 공격부대가 먼저 내려왔는데요. 이 부대의 지휘관은 아베 히로아키 해군 중장이었고 이 함대에는 히에이와 히리시마 이외에 경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11척이 더 있었습니다. 아베 제독의 부대는 이미 과달카날에 미군 함대가 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핸더슨 비행장 포격과 더불어 미군 함대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1889년생이고 1896년에 태어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해군 장교였고 이름은 아베 토시오. 바로 1944년 11월 29일에 취역 열흘 만에 침몰한 일본 항공모함 시나노의 함장이었습니다. 아베 제독의 함대는 11월 12일 밤에 과달카날 근해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38사단 병력을 실은 수송선과 이를 호위할 구축함 12척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타나카 라이조 제독이 지휘하는 이 수송선단은 하루 늦은 13일 밤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과달카날 해안의 미군 수송부대도 일본 함대가 들이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찰로 알고 있었고 이 일본 함대에 전함으로 보이는 대형 함정이 2척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미군은 몰려오는 일본 함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요. 미군은 모든 수송선을 일본 함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철수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송선단 호위함들을 이용해 일본 함대에 맞서기로 하고 여기에 호위함들 중 일부를 빼고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3척, 구축함 8척을 배정합니다. 이를 곧 상대하게 될 일본 함대는 아까 살펴봤듯이 전함 2척, 히에이와 키리시마, 경순양함 1척, 그리고 구축함 11척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손상을 입고 뉴칼레도니아에서 수리 중이었습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이 10월 27일에 끝나고 11월 1일부터 수리를 시작했는데요. 수리를 마치는 데에는 약 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일본 함대와 증원 병력이 과달카날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과달카날이 포함된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인 홀지 제독은 니미츠 제독에게 영국 항공모함 중 한 척을 남태평양으로 빌려올 수는 없겠느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홀지 제독은 수리가 안 끝난 엔터프라이즈를 11월 11일에 뉴칼레도니아에서 출항시킵니다. 엔터프라이즈에는 복구를 맡은 부대가 탑승해서 과달카날로 가면서 계속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1번 엘리베이터를 복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지만 이걸 한번 고쳐보겠다고 내렸다가 못 고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비행갑판을 아예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최선을 다해서 과달카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는 과달카날의 함대를 항공기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는 11월 13일 아침에나 도착할 예정이었고 11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밤에 도착할 일본 함대와 전투를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홀지 제독은 일본군 내습의 경고를 미리 받았음에도 귀중한 하루를 지체해서 비판받기도 합니다. 미 해군의 터너 제독은 일본 함대에 맞서 전투를 벌일 함대 지휘관을 임명해야 했는데요. 일단 수송부대와 같이 온 제독들 중에서 아까 소개된 노먼 스콧 제독이 있었습니다. 스콧 제독은 한 달 전에 일본 함대를 맞아 야간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터너 제독은
미군 함대의 총지휘관으로 데니얼 켈러앤 제독을 지명합니다. 노먼 스콧 제독은 이미 태평양 전쟁 중 해군 소장으로서 6개월간의 항해 경험을 보유했으나 켈러앤 제독은 곰리 제독의 참모장이었고 해군 소장으로서의 항해 경험은 2주일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만에 또다시 찾아온 일본 수상함 부대와의 야간 전투. 일본 함대의 야간 전투 능력이 일단 미군보다 월등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전투를 해본 스콧 제독을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터너 제독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과달카날 전사의 권위자인 리처드 프랭크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켈러앤이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날짜가 스콧보다 15일 빨랐기 때문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휘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시 미 해군의 절차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이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보다 군내 서열에 따라 지휘관이 임명된 미 해군은 목전에 다가온 일본 함대와의 전투를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시간은 흐르고 날짜가 바뀌어 11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8월 7일 미 해병대의 과달카날 상륙 당일 미 구축함 산후안에서 찍은 과달카날 근해입니다. 여기 보이는 섬이 사보섬이고 왼쪽 끝에 과달카날 섬이 보입니다. 사보섬 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함대는 사보섬과 과달카날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1942년 11월 13일 오전 1시 24분 과달카날 북쪽 해상은 달빛도 없어서 그야말로 암흑천지였다고 하는데요. 룽가 포인트 부근에 있던 미군 함대의 레이더에 312도 방향, 거리는 약 24.8km에서 적 함대가 세 부대로 나뉘어져서 들어오는 것이 포착됩니다. 이제 일본 함대와 미 함대 간의 결전이 곧 시작될 텐데요. 일본 함대는 왜 나뉘어져서 과달카날 근해로 진입했을까요? 그리고 미군 함대는 이날 밤 전투 시작 전부터 모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미군 함대는 과연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인 전투 상황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